공동체라는 낱말에서 빠져나옵시다. 그렇다면 공동체라는 글씨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름을 불러줄 수 없습니다. 헷갈린 이름 위에 반창고를 붙여줍시다. 다정한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친밀해졌다면 개인 체조를 해봅시다. 가만히 누워있거나 불이 나게 뛰어다니거나 팔을 접어 베개로 삼는 모양으로부터 공동체는 만화경 속을 들여다봅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가장 많이 갖는 일입니다. 공동체라는 낱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윤후의 시 커뮤니티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송님은 얼마 전 두 번째 단편소설집 오늘처럼 고요히를 펴낸 김희설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장의 소리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희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떨리고요. 반갑습니다. 전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여유 있는 목소리신데 김희설 소설가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 말씀드릴게요. 2006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의 소설 13살이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제1회 황순원 신진문학상, 제3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설집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경장편소설 나쁜 피, 환영, 선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처럼 고요히를 출간하셨고요. 이 책으로 오늘 문장의 소리 채울까 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두 번째 소설집이면 네. 텀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간 10년간의 소설들의 어떤 컬러도 조금 더 짙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어떠세요? 그 10년이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나고요. 세월의 실감은 이제 몸으로만 느끼게 되고. 맞아요. 저 2007년도부터 이제 시인이라는 네. 타이틀이 옆에 붙었는데 이름 옆에 네. 10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앞으로의 10년이 더 이제 걱정이 되고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쓰고 있는 건지 더 많이 걱정되고 고민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직 따끈따끈해가지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요. 네. 그 뭔가 이렇게 소설에 대한 피드백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는 중이실 것 같아요. 네, 그 뭐 리뷰들도 올라오고 네. 네,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바쁘지는 않아요. 모든 작가들이 좀 그렇죠. 네. 작품 중 내고 나면 엄청 바쁠 줄 아는데 사실 조금.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또 소설과 안녕한 시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오늘처럼 고요히라는 이 소설집은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제 소설을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여서 이 안에 있는 그림은 마그리트 그 연인의 느낌이 있는데 나는 네, 마그리트 작품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다른 나라 사진 작가의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소설을 읽어 오셨던 분들이면 그 제목이랑 그 표지만 가지고도 이제는 명확한 메시지를 아실 것 같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눈길을 끌게 하는 왜냐하면 그 얼굴을 꽉 막힌 네, 두건을 네. 쓰고 있고 또 구석에는 핏자국이 네, 선연하게 있어서 네.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제목은 또 오늘처럼 고요히라고 하니까 심상치 않음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소설들의 색깔을 하나로 묶는 데는 저는 아주 흡족한 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게요. 저도 읽고 나니까 이 소설집의 표지가 정말 탁월했다. 피자국. 네. 하지만 순백처럼 네, 네. 하얀 이 표지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소설을 읽고 나서 표지를 보면 다시 소설의 네, 네. 느낌이 잘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이 꽤 많이 모여 있어요. 이 소설집에. 네, 첫 번째 단편집을 내고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발표한 단편들은 12편이었고요. 그중에서 3편은 다른 곳에 실려서 단편집에 넣을 수 없었고 총 9편인데 그중에 한 편은 중편이어서 네네. 분량이 좀 9편의 소설인데 중편이어서 좀 분량이 좀 두껍게 나와 있어요. 나오게 비밀들. 됐어요. 네, 비밀들이 중편이에요. 네. 네. 그게 거의 가운데쯤에 네, 자리하고 가운데쯤에, 있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렇게 배치하신 건가? 아, 발표 순으로 다 묶었고요. 그 작품들을 묶은 건데 그 미끼만 원래 부고 다음에 미끼가 발표 순인데 좀 강한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싶어서 미끼를 네. 맨 앞에 실게 됐어요. 근데 미끼를 읽고 나서 더 못 읽겠다고 하시는 리뷰들이 있어서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싶어요. 저도 미끼 읽고 무서워. 진짜. 네. 근데 그 뭐라 그럴까 묘사가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해야 됐다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읽고 나서 네. 와 이거는 정말 영화 한 장면을 읽는 듯한 속도감. 네. 그다음에 어떤 정말 핍진함이라고 우리가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딱 처음 미끼를 읽고는 와 이건 김희설 표다. 이제 뭔가 네. 이렇게 소설의 이 특징을 좀 완성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겠지만 어쨌든 김희설 표 소설이다라고 확연히 알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의도하신. 네, 쓸 때도 그 소설을 쓸 때는 좀 작정하고 덤빈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악랄하고 더 불편하고 원래도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불편하고 더 강하게 이미지를 좀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작정을 하고, 네.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쓰겠다. 네, 네. 아, 네. 그런데 또 막상 읽어보면 어쨌든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네, 사건의 네. 한 면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오늘처럼 고요히라는 제목은 이전의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던 소설에서 가져온 네, 네. 그 첫 거라고 번째 단편집의 제목도 그 실려 있는 단편들의 제목을 가져오지 않았고 다른 제목을 써서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제목을 할까로 아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들 그 실려 있는 작품들의 제목으로 표제작을 그쵸, 하시는데 좀 안 하고 싶어서 고르다가 그러면 오늘처럼 고요히가 어떨까? 왜냐하면 실려 있는 소설들과 연관이 없는 그러나 연관이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전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게요. 이 소설을 읽어보신 독자라면 이 오늘처럼 고요히라는 제목이 이 고요함 속에 내재된 고요하지 못한 네. 이 어떤 믿을 수 없는 현실들 네, 좀 당황하시고 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적합한 제목이었다, 훌륭한 선택이었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작품집을 묶으면서는 뭐 제목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떤 지점을 가장 고민하셨는지. 그러니까 단편집을 묶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 전체적인 톤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편이다 보니까 어떤 뭐 하나가 좀 부족한 작품은 없나, 어떤 소설은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혹은 너무 톤에 맞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소설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냥 좀 억지로 그냥 다 담아서 담게 됐어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무겁지 않느냐 이런 뭐 걱정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나요? 원래가 그런 소설들을 계속 써오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무거움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표지나 제목으로 좀 상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고요희에 실린 작품 중에서 그러면 네. 독자들에게 그래도 이 작품은 꼭 한번 눈여겨봐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단편인데요. 해직 노동자의 네. 이야기를 가지고 쓴 이야기예요. 그 소설이 쓸 때도 많이 불편했고 또 쓰고 나서도 지금도 다시 읽어도 좀 많이 힘겨운 작품이기는 해요. 근데 원래 그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직 계시고 네, 네. 또 그분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뭐랄까 건강한 해결점을 찾아 쓴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결론을 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죄송스럽고 근데 그 죄송함이 과연 소설이라는 장르 안에서 용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여하튼 소설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쓰긴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저 스스로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 걱정이 돼요. 어려운 선택이고 고민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섣부르게 또 사실 네, 이 네. 따뜻한 결말을 내기가 네. 그죠. 현실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요. 네, 분명히 그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당연히 살아 계시고 또 밝게 살아 계시고 더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또 해결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소설이라는 거 안에서 건강하지 못하게 끝을 내서 좀 많이 그랬어요. 근데 소설을 쓸 때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그 이제는 소설 안에서 그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손으로 아이들의 목숨을 끊는 네.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밤새 고민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과 직접 내가 베개를 아이들의 얼굴에 누르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장면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는데 발표를 할 때는 안 좋은 결말로 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강하게 어필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좀 후회가 돼요. 그것이 네 그게 소설적 의미로는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쓴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도 됐던 걸까에 대해서는 네 많이 죄송하죠. 네. 그러게요. 그런데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어서 네. 참 더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특징이라고 하면 이 소설의 전체적인 인물들이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쵸. 우리가 흔히 가족하면 늘 기댈고 따뜻함 뭐 이런 이미지로 막연하게 네. 가족을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학습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상처를 받고 그렇죠. 가족이 더 아픈 소리를 준 많이 상처이기 때문에 회복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책임 덩어리.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그 혈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전적인 책임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책임이 서로의 삶을 좀먹게 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대할 곳이 가족이고 가족을 믿어야 되고 또 가족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항상 배워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현실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김희설 작가의 실제 가족. 네. 짐이신가요? 무거우신 거예요, 어깨가? 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짐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좀 뭐한 게 제가 쓰는 소설 안에서는 가족들이 다 그렇게 와해가 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 점이 참 궁금했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네. 좀 많이 좀 우려가 돼요. 분명히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남편의 지지와 또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소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는 소설은 그런 가족들이 없는 부재되고 없고 결국 나의 삶까지도 다 좀먹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쓰면서도 참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부모님들께서 아이는 이 김희설 작가 아이들은 이 소설들을 아직은 못 읽죠. 네, 그렇죠. 지금 어렵죠. 12살, 9살이어서요. 네, 파지도 지금 잘 관리를 해야만 하는 그리고 큰아이가 항상 궁금해하죠. 그러네요, 언제쯤 정말. 읽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래요. 너가 똑똑한 청소년으로 자라면
중학교 한 3학년쯤이면 읽을 수 있어. 고등학생 와. 되면 읽을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부모님,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 아버지가 가장 혹독한 평론가로 제 소설을 다 읽어주시고 네, 피드백을 네. 해주시거든요. 근데 네. 뭐 별 말씀 안 하시죠. 말씀하시고 싶은데 꾹 참고 있으신 건 아닐까요?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뭐 표현이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좀 편집자처럼 어떤 문장이 이상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 너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쓰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적은 없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냥 전폭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군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책이 나오면 건네드리고 네. 뭐 그런 거여서 그냥 네가 하는 일이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릴 때마다 뭐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댁 어른들도 그렇고 드릴 때마다 어디 누군가한테 자식이 쓴 거라고 선물하기는 좀 뭐해요라고 책을 드리게 되죠. 네. 그 읽다 보면 소설들에서 일종의 문제의 근원이라고나 네. 할까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읽다 보면 네, 네. 뭐 아버지 네. 결국은 아버지 어른들의 네, 세계에서 잘못된 어떤 관습과 뭐 폭력성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그 질문 떠안는 경우가 네. 피해를 본다든지 네, 네. 많은 것 같은데 이 소설집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이랄까 문제점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폭로라고나 할까요? 폭로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계층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가족 그리고 혈연의 문제이겠지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은 사실은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예쁘게 태어나지 못하고 이런 거에서부터 많이 기인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계속 가고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상 미끼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결국 폭력으로 또 그 아버지를 눌러야만 하는 현실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근데 인물들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누구 하나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늘 이 자리고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늘 가슴을 자꾸 붙잡고 있는 부분이어서 쓰게 되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지금 그 김희설 소설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아주 골똘하게 고민하시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뭐 그 어떤 현장이라든가 우리 삶의 어떤 내부에 천착하시면서 그게 결국은 다음 세대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희망적이지 못해서 소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딸 둘을 키우는데 소위 말해서 제 소설에 여성 화자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한 30-40년을 여자로 사는데 굉장히 녹록지 않게 살았는데 저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과연 나보다 많이 나아지게 살 수 있을까? 나아지는 모습일까라 생각했을 때 그리 희망적이지 않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김희설 소설 작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부분이 엄마 세대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하고 또 다른 지점으로 뭔가 그렇죠. 근데 개인의 교육, 개인의 어떤 사고의 전환이 그 사회 시스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절망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염두에 두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궁금하네요. 10년 뒤에 이 세계관, 김희설 작가의 세계관이 유지가 될지 바뀌게 될지도 일단 궁금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바뀌어야 되고 사실은 그것이 그러니까 따지면 결국은 제가 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거를 물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고작 책상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연대를 하고 나가 있기도 하고 고공에 서 있고 그렇죠. 한대 바람에서 지내고 있는데 저는 따뜻한 집, 책상, 식탁 앞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마치 세상의 모든 고민과 짐을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앉아 있지만 사실은 정말 편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근데 저도 같은 지점을 고민을 네. 하는데 저도 바깥에 나가서 뭐 투쟁하고 뭐 같이 그분들의 어떤 운동에 네, 동참하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은 하지만 그렇죠. 똑같은 고민을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함부로 더 그렇죠. 못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말씀하시는 이율배반을 내가 말하는 동시에 경험하게 맞아요. 되니까 네. 아예 더 저는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죠. 책상 머리에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끄적끄적하면서 내 생각들을 그나마 조금씩 비추는 거니까 네. 고민이 되지만 또 사실 그렇게 쓰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분들의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혹시 더 그러니까 나쁜 표현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글쎄요. 그 고민의 어떤 지점들을 조금 해소해주지 않을까도 생각해요. 근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네, 건 네. 지금 아마 김희설 작가뿐만 아니라 저뿐만 다 아니라 모두가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에서 김희선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시면 훨씬 독자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가가 골라오신 네. 소설의 한 부분을 읽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단편 흉몽이란 단편에서 골라왔고요. 네, 읽겠습니다. 네. 살면서 억울한 일이야 흔하게 겪었다. 느닷없이 백수가 된 남편이나 빚내서 차린 가게에서 돈 한 푼 못 번 것도 억울한 일이었다. 열심히 살았다. 아득바득 아끼며 살았는데도 은행에 저금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수중에 푼돈이라도 생기면 나에게 돈을 떼인 식구들에게 이자부터 보냈다. 게으르지도 않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늘 그 자리였다. 내 배를 골아도 내 아이 제대로 못 살피며 사는데도 늘 여기였다. 남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내가 날려먹어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었다. 내가 잘못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내 탓이 되는 세상이었다. 그걸 내 힘으로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 답답했다. 답답해서 억울했고 억울해서 허망했다. 나만 잘못 사는 것 같아서 분했다. 일을 마치고 모텔을 나설 때는 몸뚱이가 땅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손목과 허리가 욱신거렸다. 바닥에 등만 대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막차마저 끊겨 모텔에서 포구, 마을까지 걸어가야 했다. 어쩔 수 없다는 건 언제나 한계를 마주하는 일이었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어쩔 수 없다는 건 도망칠 데가 없다는 의미였고 도망쳐서도 안 된다는 뜻이었다. 자파점 앞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입안이 바짝 말라 뱉은 숨에서 단내가 났다. 어느 횟집인지 취한 사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통유리 카페 안에는 팔짱을 낀 남녀가 멀리의 등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인집 아들이 옆에 앉더니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찾아왔어. 게다가 그날 이후로 당신 아버지가 매일 밤 나를 따라온다고. 내가 하려던 말을 알아챈 걸까. 내 눈을 지그시 쳐다보던 아들이 손을 거두었다. 그러고는 자파점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나도 따라 들어갔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마을을 향해 걸었다. 가방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가득이었다. 모두 얼마일까? 그 정도면 우선 식구들에게 얼마간이라도 갚을 수 있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부치들에게 꾼 돈부터 갚는 게 예의겠지. 그게 도리일 거야. 도리라는 건 잘 알겠는데 이상하게 내키지 않았다.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다. 친정에 맡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새 식구가 함께 살 집을 얻을 수도 없었다. 그러니 빚 갚는 거 말고 다른 데 쓰면 안 될까? 화장품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발이 편한 신발도. 그 돈이면 내 몸 하나 포구해서 도망칠 수도 있었다. 그 돈을 나 혼자 쓰려면 남편을 내쳐야 하는데 상상은 제멋대로 가지를 쳤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무슨 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쓸까 골몰하다니. 아니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여하튼 남편이 들고 온 돈이었다. 내가 써도 되지 않나? 이제껏 어떻게 살았는데. 그럼 일단 빚을 갚자. 쓰면 안 되는 돈이었다고 몰랐다고 하지. 목이 타들어가는데 흘려주는 물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다. 가방 속에 돈 생각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어떻게든 그 돈이 갖고 싶어졌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작품의 한 부분을 골라오신 이유를 예, 여쭤보고 싶네요. 그 제 소설들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몰리고 또 그게 치달아 있는 사람, 또 어쩌지 못하는 상황,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도 없고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이 다 안 되는 뭐 이런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폭염의 한 대목을 읽어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냥 오면서 막연히 아, 네. 생각했어요. 그 엄마의 마음. 네.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네. 그게 좀 작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네. 그 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대사가 없는 부분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그 식탁에서 주로 작품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한 10년 가까이 네, 네. 식탁에서 쓰신 거죠. 식탁이 참 이중적인 공간이에요. 네.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따뜻한 네. 밥을 먹는 곳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무섭고 네. 뭔가 좀 슬픈 네. 삶의 현장을 그리는 곳으로 네. 식탁이 얘기가 되는데 두 딸들의 엄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딸들이 만약에 엄마 나도 소설을 쓰고 싶어요. 소설가가 될 거예요. 라고 자기 꿈이 작가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 어떤 말려야죠. 절대 말리고 저희 그 둘째 아이가 그 동시 작가가 되겠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우리 예술가는 3대에 하나로 하자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물론 그렇죠. 그걸 네. 자기가 그게 뭐 작가든 무엇이든 아이가 하겠다는 꿈이 있다면 그냥 보고 있어야죠. 그거를 말리거나 뭐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근데 조력자의 역할은 최대한 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게 좋다라고 권하지는 않고 싶어요. 근데 이미 사정을 알고 있는 큰아이는 그런 얘기는 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마감에 허덕이면 식단이 아주 인스턴트로 바뀌고 엄마가 날카로워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직업이 그리 녹록치 않은 직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큰아이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작은아이는 일기 쓸 때 동시를 쓰면 아주 쉬우니까 짧으니까 동시 작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아마 본격 시를 쓰기 시작하면 머리가 또 안 쓸 거야. 그렇지는 일찍 시의 세계로 입문을 하면 그만 쓸지도 모르겠어요. 네, 몰라야죠. 몰라야죠. 그 경장편 소설은 네. 갖고 있으신데요. 본격적인 장편을 쓰실 생각이나 예정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그 앱에 네.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000매 정도 분량을 연재를 했는데 책으로 묶이지는 않았어요. 그 출판사에게는 너무 죄송한 일인데 굉장히 힘들게 데일리 연재를 했고 완결을 하긴 했는데 책으로 묶으려고 후반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성이 안 차서 계속 미루다가 얼마 전에 죄송하다고 이거는 못 내겠다라고 접었어요. 그래서 접었고 현재는 연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펑크를 자꾸 내고 있어서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장편으로 네 구상을 하고 쓰고는 있어요. 네 연재 마감은 이제 9월로 잡고 있고 네 어떻게든 끝내겠습니다. 네. 듣고 계시죠? 그분에게 지금 네. 9월에 완료가 되면 네. 연재가 그러면 뭐 한 겨울이나 내년 봄쯤에 또 책으로도 받아볼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러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네. 비슷한 김희설표 소설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단편과 그 경장편, 장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단편은 뭐랄까요, 그 완결된 어떤 구조, 더 임팩트가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쓰게 되는데 경장편이나 장편은 좀 더 느슨한 인물이나 느낌. 아무래도 네. 사건이 많이 개입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색감을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썼던 문체가 너무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읽으면서 와 고맙습니다. 이 속도감 있는 문체와 간결한 네, 네 너무 좋았거든요. 장편도 이런 문체라면 쉽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읽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단문을 많이 쓰려고 많이 애를 쓰죠. 스스로도 많이 하고 태고 작업을 할 때 그 짧은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근데 그 경장편이나 장편은 그게 잘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 능숙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장르에. 그러니까 같은 소설이어도 단편과 경장편과 장편은 마치 다른 장르의 글 같아서 아직 제가 그 장르는 익숙하지 않은 또 미숙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늘
네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김희설 있습니다. 작가의 식탁에서 좋은 장편이 나오겠죠. 저도 그러길 바라고 네, 있습니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오셔서 네. 느끼셨던 바라든지 해서 뭐 인사 건네주시죠. 네, 4월에 이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에 그 서명을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어떤 문구를 적었냐면, 사무치는 봄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 부디 굳건히 건재하시라, 또 건강하시라, 씩씩하게 지내셔라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봄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빨리 만끽하셔라라는 말도 했고요. 그래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디 건강하게 굳건히 건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문득 또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참 뭐가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참 이러기도 힘든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고요하고 뭐 이런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랜만에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청소를 좀 했어요. 일상에 그 쌓인 먼지들도 좀 털어내고 좀 캐캐 묵은 이 감정들도 좀 털고 닦아내고 보독보독 소리 날 때까지 청소를 좀 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청소는 과연 나의 일상일까? 일상은 아니지.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진 않으니까. 매일매일 하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정말 더러워서 견딜 수 없다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니까. 청소는 일상이 아니라 굉장히 비일상적인 특별한 일이구나. 내 하루하루에서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일상이라는 단어를 좀 곱씹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단어, 오늘 이야기 나눌 단어는 일상이에요. 일상. 왠지 그 일상이라고 하면 그 일상이라는 단어는 발음을 이렇게 내뱉기만 해도 어딘지 이게 뭔가 좀 나른하고 좀 뭐 고요하고 좋게 말하면 또 좀 평화롭기도 하고 조금 슬프게 말하면 뭔가 단조롭고 지루하기도 한 그런 느낌 나잖아요. 일상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인 그거니까 일상. 사실 하루하루가 우리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죠. 뭐 매일매일 아주 무언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일들은 일상 밖의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상 보내고 계세요? 뭐 다 이제 삶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하루 일과가 좀 자유로운 편이죠. 왜냐면 일단 직장은 안 다니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요. 요새 조금 규칙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다시 알람을 좀 켜기 시작했는데 사실 알람도 저는 맞출 필요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겠다. 이런 아주 참 나태한.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물 한 잔, 사과 한 알, 커피 이거를 꼭 이제 딱 순서대로 먹습니다. 진짜 제 일과 중에 제일 규칙적인 순간이에요. 이게. 그런 다음에 천천히 잠에서 이제 깨어난 뒤에 요즘은 매일매일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운동하러 나가고 운동하러 갔다 와서는 뭐 이제 키우고 있는 화분들 그다음 옥상에 텃밭 뭐 이런 것에 물 주고 잘 자라고 있구나. 아이고 벌써 이렇게 쑥쑥 자라다니 하고 식물 친구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 뒤부터는 사실 정해진 일과 없어요. 저는 정해진 일과가 없고요. 그냥 할 일은 진짜 많은데
이거를 규칙적으로 제가 좀 해봤거든요. 책상에 이제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좀 하겠다. 그 뒤에 이제 오후가 되면 작업실에 가서 작업실에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타 뭐 연습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뭐 곡을 완성하고 뭐.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했더니 사람이 약간 미칠 것 같으면서 바로 좌절돼가지고요. 요새 그래서 다시 이런 규칙적인 방법 말고 뭘 나는 좀 찾아야겠다. 일상 좀 다른 일상을 좀 찾아야겠다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시고 뭐 이런 것들 상상으로만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일상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일을 해요. 퇴근하면 고양이들과 조금 놀다가 자요. 이 생활을 5개월쯤 하고 있는데 어느 토요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짜증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라는 걸 깨닫고 6개월짜리 헬스클럽을 끊었어요. 운동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일이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점유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뭐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일과 그 일상이 아마 아주 클 테죠. 아주 크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살면서 너무 답답할 때는 또 이렇게 뭐 운동을 끊는다든지 자신만의 방법을 또 찾으시고요. 또 다른 분의 일상. 이분도 지금 보니까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일상. 와, 엄청 일과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저 이런 거 보고 싶었어요. 진짜 어떻게 살아가나.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않아요. 하루의 유일한 성찬이니까요.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날을 제외하고 7시 반쯤 회사에 도착합니다. 9시 전까지 가볍게 책을 읽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뉴스를 검색하다가 9시가 되면 일을 시작합니다. 방송에서 틀 음악을 고르고, 방송 관련 일을 하시는 거죠. 틀 음악을 고르고 제작을 하거나 편집, 출연자, 섭외 등의 일을 합니다. 6시가 되면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남아 일을 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11시 전에 잠이 듭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와 핸드폰을 도구 삼아 비교적 고정된 스케줄과 비슷한 동선으로 지냅니다. 이런 기계적인 일상에 지루함과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진 않아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순간과 감정까지 똑같이 반복되진 않으니까요. 또 지루해질 만하면 무언가 일이 터져버리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힘을 얻곤 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릴 게 없으니 소중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행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도 멋진 경험이지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탈을 꿈꾸는 것도 저의 중요한 일상이에요. 라고 이 분 이야기 아침부터 하루의 일과 그리고 일상에 대한 느낌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이거 읽었더니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냥 여기 다 있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하루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어떻게 이렇게 빼곡하게 열심히 살 수가 있지? 갑자기 스스로의 나의 하루가 너무나 참 큰일이다 싶으면서 좀 본받아야겠다 싶으면서 저희 지금 밖에 작가님도 계시고 PD님도 계시지만 세상에서 아마 가장 일과 빡빡하신 분은 우리 PD님 김경주 시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주 시인의 일상이 참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이 일상, 몇 분의 일상을 엿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멜로디는 바흐예요. 바흐는 제가 제 일상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사과, 커피 이거 마시는 동안 음악을 켜죠. 음악을 켤 때 저는 주로 KBS 클래식 채널 93.1에 맞추어 놓거나 무언가 사람의 말을 듣기 싫을 때는 그냥 클래식 CD를 틀어놓는데요.
바흐는 아침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새소리와 정말 잘 어울려서요. 기분 좋은 하루를 좀 열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시지요. 바흐는 아시다시피 음악의 아버지,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고 일생을 아주 수많은 곡 작곡하고 연주하고 사셨어요. 일상이 음악과 종교였던 분인데요. 제가 가진 바흐의 앨범이 이렇게, 유럽 여행 갔을 때 벼룩시장 중고 CD 코너에서 사온 CD들, 그리고 친구가 이제는 CDP가 없으니 듣지 않는다며 빌려준 CD들, 이렇게 해서 바흐의 CD가 한 7, 8장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언가 일상적이지 않게 조금 특별한 바흐를 느끼고 싶을 때는 글렌 고울드의 바흐를 틀거든요. 글렌 고울드는 캐나다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캐나다 출신. 이 사람은 괴짜 음악가, 괴짜 피아니스트로 유명해요. 그리고 바흐를 가장 잘 표현해냈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괴짜라는 게 사실 에피소드를 보면, 한 6월 달에 녹음을 하는데, 별로 춥지 않은 그 계절에 혼자 두꺼운 외투를 입고, 그 다음에 모자를 항상 베를모 쓰는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항상 의자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자신의 피아노 의자를. 평소 피아노 의자보다 훨씬 낮은 의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런 일화 때문에 이 글렌 고울드가 괴짜 음악가, 괴짜?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괴짜라고 이야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바흐 연주 음악을 들었을 때, 다르구나. 정말 이 사람 일상적인 바흐 아닌 정말 자신만의 바흐 연주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딱 틀었을 때 뭐지 이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흐는 종교 교회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성한 아름다움, 경건한 아름다움이 주로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의 글렌 고울드의 바흐는 피아노가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경쾌하고 이렇게 재기발랄해도 되나? 그런 느낌 받았어요. 다른 연주자들의 바흐 음악보다 2배는 막 빨리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고요. 한번 살짝 들려드릴게요. 또 맛보기로 이렇게 이거는 아마 찾아 들으시면 다른 연주자들의 바흐 그리고 글렌 고울드의 바흐를 찾아 들으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바흐와 글렌 고울드라는 음악가의 어떤 곡 들으시라기보다는 그냥 이 바흐 혹은 글렌 고울드의 바흐 어떤 음악이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잠깐 들으신 음악은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이탈리안 콘체르토였거든요. 글렌 고울드가 연주한 바흐 음악은 시중에 CD로 굉장히 많이 녹음이 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이 사람의 명성, 그러니까 바흐의 가장 대표적인 바흐를 가장 잘 해석한 연주자다 하는 명성을 안겨준 앨범이고요. 그 외에도 글렌 고울드 플레이스 바흐라고 해서 바흐의 온갖 푸가, 프렐류드, 여러 가지 음악들 연주해 놓은 앨범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지금 일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상. 다들 일상에 대한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가 어떤 글귀, 책 한 권, 책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에세이집인데요. 김민철이라는 작가님.
카피라이터로 활동을 하시는데 에세이집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일상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 일상은 바람이 살랑 부는 노천 카페에서의 커피가 아닌 한낮 줄을 서서 기다려 먹을 수 있는 회사 앞 식당의 점심 속에 있다. 그 일상은 스탠드불 하나 켜놓고 밤새워 쓰는 글이 아니라 창백한 형광등빛 아래에서 작성하는 문서 안에 있고 잘 포장된 초콜릿이 아니라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는 껌 속에 있다. 보고 싶은 책보다는 봐야만 하는 서류 더미에 더 많이 할애된 일상. 좋아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소통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더 많이 소모되는 일상. 갓 갈아낸 자몽 주스보다는 믹스커피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 것이 어쨌거나 일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야근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야만 하고 먹고 싶지 않아도 12시만 되면 밥을 먹어야 한다. 짬을 내어 누군가를 만나야 하며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과 마주 앉아 몇 시간이고 회의를 해야 한다.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일을 해야 하며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은 그 일을 해야 한다. 좋아하는 술을 앞에 두고도 누군가의 지겨운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하고 노래방에 끌려가서 부르기 싫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다른 일상을 꿈꾼다. 여행이 일상이 되는 것을 꿈꾼다. 아침 바게트가 일상이 되고 노천 카페가 일상이 되고 밤새워 쓰는 글이 퐁피투 센터가 세비야의 햇살이 일상이 되는 것을 꿈꾼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모든 하루가 내 손에 고스란히 달려있으며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생활이 일상이 되길 꿈꾼다. 그러나 나의 일상은 지금 이곳에 있다. 그러니 나는 짬을 내어 마시는 커피에 한숨을 돌리고 학원에 가는 길에서 새벽 이슬에 젖은 나무들에 감사하고 회사 난간에 서서 저녁 노을에 먹먹해진 가슴을 느껴야 한다. 누군가가 내 아이디어를 좋다고 말해줄 때 진심으로 웃을 수 있어야 하며 내가 쓴 글이 아니다 싶을 땐 다시 쓸 열정을 가져야만 한다. 나란히 앉아서 그 사람과 마시는 맥주의 행복을 느끼고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다시 나를 찾아 다시 일상을 꾸려나갈 힘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내 일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하여 이 일상을 무화시켜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의무이다. 그것이 내 일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상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조금 슬프고 조금 단조롭고 지루하고 불행하다 느껴지고 할 때 있을 거니까요. 멜로디를 하나 오늘 마지막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이건 뭐 유명한 노래입니다. 롤러코스터가 2000년에 발표한 2집 앨범인데요. 2집 앨범 일상 다반사라는 제목의 앨범이에요. 저는 뭐 이 앨범을 또 너무 사랑해서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 힘을 내요 미스터 김인데 힘을 내요 미스터 김을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내요 슈퍼파워라는 음원까지 나올 정도로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그 말씀하셨어요. 이 롤러코스터에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이게 갑자기 그 순간 생각나서 그렇게 한 거라고. 네,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이거 보면 네, 직장인들에게 진짜 힘내요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많이 바쁜가요? 또 자꾸 짜증이 나나 봐요. 벌써 몇 번째 한숨 쉬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나요? 거울을 봐요. 충혈된 두 눈에 언제나 용못 단정.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등만 대면 잠이 와요. 이름을 말해봐요 미스터 김. 당신이 꿈꾸던 삶은 어디에? 하고 싶었던 일 뭔가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세요.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잠깐 들어볼게요. 되게 신나서 진짜 힘 나거든요. 잊지 말아요. 어깨를 쫙 펴고
힘을 내요 미스터 김이. 근데 힘을 내요 자꾸 슈퍼파워가 생각나가지고 아유. 네, 이런 힘나는 곡이었습니다. 나 좀 힘 좀 내야 되겠다 할 때 이 곡 2000년 16년이 흐른 노래지만 이 곡 한번 다시 틀어놓고 따라서 춤이라도 춰보시면 아마 힘이 조금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앨범에는 사실 일상다반사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 노래 가사는 진짜 일상에 대한 이야기죠. 비디오 가게를 가고 옛날 영화 뒤져보다 몇 년 전 놓쳤었던 그 영화를 찾았어. 기분이 좋아지는걸? 슈퍼에서 우유 사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나를 조용히 째려보는 붕어빵 아저씨. 그래도 생각해보면 난 참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참 행복해 라는 가사의 노래도 있습니다. 일상 다반사. 네, 우리들 일상 그런 것 같아요. 일상, 매일매일 똑같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나. 행복한 구석 어딘가에 분명히 있지 않나. 말이죠. 오늘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각자의 일상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그 일상 중에 하나인 제 일과 중에 하나인 산책 운동하면서 까치 한 마리를 만났거든요. 까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꼬리를 갖고 계신지 혹시 아시는지. 저는 그걸 알고 있어서요. 까치를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까치를 만났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이런 일상, 이렇게 까치를 만나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이 일상, 이런 일상이면 좀 괜찮지 않나? 좋은 일상 아닌가? 하는 생각 오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매일매일 까치는 없을지 몰라도 각자 반짝이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또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봄입니다 하고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더워요.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